네,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 분석사 4과목 증권 법규 및 직무윤리 강의할 송영욱입니다. 이번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주로 법규 부분이 많습니다. 법규 부분이 많아서 평상시에 쓰지 않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문제풀이 하면서 단순히 문제만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운 법규 용어를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외에도 핵심 요약 정리 그리고 핵심 요약 정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좀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부분을 추가로 설명하면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증권 법규인데 자본시장 관련 법규인데요. 자본시장 관련 법규에서는 총 10문제 나옵니다. 시험에서 10문제 나오는데 자본시장 관련 법규가 6개의 법을 통합한 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들어가서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만으로 시험을 모두 커버하기는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핵심 그 요약 정리나 그리고 추가된 그런 설명들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은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한번 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융투자 상품은요 자본시장법에서 처음으로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그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그런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금융투자 상품인가를 법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위험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거 이렇게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권리여야 됩니다. 어떤 권리?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금전 등을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는 것을 취득하는 권리이어야 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투자성이 있어야 된다. 투자성이라는 것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다. 이런 것이 법규의 어떤 금융투자 상품의 요건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금융투자 상품의 어떤 그 구분 기준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은 크게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권과 파생 상품. 요 구분 기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증권과 파생 상품의 구분 기준은 추가 지급 의무입니다. 추가 지급 의무.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은 증권이고요. 추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파생 상품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추가 지급 의무라는 것은 뭐냐?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 초과 손실 가능성.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냐면은 증권 같은 경우는요. 투자성이 있으니까 원금 손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최고로 많이 깨져봤자 원본까지만 깨질 수 있는 상품.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에 1억 투자했다고 하면은 제일 많이 깨지는 것이 1억까지만 깨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1억까지만 깨지고 추가로 더 지급될 건 없어요. 더 깨질 거, 추가로 더 깨져서 지급할 건 없는 거. 그것이 증권이고요. 파생 상품은 원본이 다 깨지고 추가로 또 깨질 거인 것, 추가로 지급해야 될 것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는요, 1억을 투자해가지고 3억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원본 1억 깨지고 2억을 또 추가로 지급해야 돼요. 이런 상품을 파생 상품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본시장법상 구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기준이 증권과 파생 상품의 구분 기준은 추가 지급 의무다. 원본을 초과해서 더 지급해야 되는 것은 파생 상품. 원본을 초과해서 더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 그러니까 깨져도 원본까지만 깨지는 것은 증권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증권에는 다시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증권에는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무증권, 채무증권 요 6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분증권, 그다음 수익증권, 그다음에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 그다음에 투자예탁증권, 투자예탁증권, 그다음 증권예탁증권, 증권예탁증권 이렇게 6가지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권입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에는 크게 보면은 장내 파생 상품이 있고 장외 파생 상품이 있는데요. 장내 파생 상품에는 뭐 선물, 뭐 옵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장외 파생 상품에는 선도, 수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분 기준하고 이게 증권의 6가지 파생 상품의 종류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 각각의 증권의 개념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증권에는 6가지가 있다. 6가지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증권부터 증권예탁증권까지 총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은 추가지급 의무가 없다. 그렇죠. 증권은 추가지급 의무가 없는 상품이라고 했죠. 그리고 3번 파생상품에는 선물, 옵션, 파생결합증권이 있다. 이게 틀렸네요. 파생 상품은 선물 옵션은 맞는데요. 파생 결합 증권은 요 증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그 다음에 파생 상품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다. 그렇죠?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 파생 상품. 다시 말해 추가 지급 의무가 있는 상품이 파생 상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통화는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파생결합증권은요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파생결합증권이니까 파생상품하고 증권이 결합된 상품이에요. 두 개가 결합됐는데 요 결합됐는데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요 파생 상품과 관련해서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자산. 요곳에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라고 있는데 기초자산에는요. 예전에는 이렇게 기초자산 같은 게 그 자본시장법 이전에 열거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포괄주의를 취해서 기초자산이 뭐 통화, 일반 상품, 뭐 신용위험 뭐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특정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으면 다 가능해요. 그래서 통화도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위험은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신용위험도 파생결합증권의 그 기초자산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생결합증권엔 ELS, DLS, ELW 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파생결합증권은 증권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ELS나 뭐 DLS나 또는 ELW, 뭐 ETN 이런 것들이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생결합증권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기초자산이라면은 삼성전자가 10% 올라갈 때 뭐 ELS의 수익은 예를 들어서 뭐 8%가 난다든지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기초자산에 따라서 ELS의 수익이 결정되는 그런 상품을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 이자연계 파생결합증권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을 교재 한번 교재의 핵심 포인트 해설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나와 있죠.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은 특별하게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다면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만 그 기초자산이 그 제일 끝에 보면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거 이거면은요 전부 다 가능해요. 어떤 것들 신용위험도 가능합니다. 위에 그 나와 있는 금융투자 상품, 통화 일반 상품, 신용위험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도 합리적으로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하면은 모두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파생결합증권의 종류 해가지고 ELS, ELW, DLS, CLN, CAT 본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이것도 종종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중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가지고 종종 나오니까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보면 파생결합증권의 제외 대상이 있죠. 첫 번째 이자연계 파생결합증권. 이자연계 파생결합증권은 파생결합증권에 제외되었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4번도 맞고 잘못된 것은 그 신용위험은 신용위험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신용위험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자연계 파생결합증권이란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본시장법이 좀 개정돼서 이게 좀 바뀐 건데 개정되기 전에
그 ELS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ELS가 대표적인 파생 결합 증권이니까 ELS에서는 원금 보장형이 원금 보전 투구형 ELS가 있고요. 투구형 ELS가 있고 그다음 원금 비보장형 전혀 보장하지 않는 ELS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이제 원금 아무리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달라도 원금 보전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안전해요. 주로 이제 그래서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과거에는 파생결합 증권에 속했는데 요게 이제 ELB라고 해서 요것은 파생결합 삽체 파생결합 사채라고 분류했습니다. 사채니까 요것은 파생결합 증권이 아니라 요 채무증권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요게 바로 이자연계 파생결합 증권입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그러니까 용어가 사실 실무에서 쓰는 용어하고 법적인 용어하고 조금 굉장히 괴리가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이런 용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기본 용어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딱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용어의 어떤 여러분들의 눈에 좀 익숙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거 이제 3번 가기 전에요. 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여기 핵심 포인트에서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채무증권이 뭐냐? 증권 중에서 채무증권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채무증권은 그냥 우리가 보통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권이 뭐죠? 채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하고,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면 금융채라고 하죠. 그런 채권을 어떤 지급 청구권이 표시된 그것을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채권을 법적인 용어로는 채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채무증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지분증권은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을 법적인 용어로는 주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식은 어느 회사의 지분을 갖는 거잖아요. 주식을 내가 보유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분증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 수익증권은 그냥 펀드. 여러분들 펀드 사보셨죠? 주식형 펀드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 뭐 이런 펀드가 수익증권이라고 법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파생결합증권 조금 전에 말했던 뭐 어떤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변동되는 그런 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뭐 ELS, DLS, ELW, ETN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투자예탁증권이라는 것은 타인과 공동 사업을 하는데 타인이 주로 운용을 하고 만약 거기서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을 이렇게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 이런 것이 투자예탁증권. 어떻게 투자금으로 어떤 이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이 투자예탁증권이고요. 증권예탁증권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그냥 주식하고 비슷해요. 보통 DR이라고 표현하거든요. DR. 그래서 한국에서 발행한 것은 KDR, 미국에서 발행한 것은 ADR, 뭐 이렇게 표현하고 유럽에서 발행한 것은 유럽 앞자인 E에다가 ED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증권예탁증권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할 수도 있죠. 미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상장할 수도 있지만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상장하면은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에 있는 주식을 다 우리나라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주식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요 주식하고 똑같은 주식을 한국에도 코리아에도 이거와 똑같은 DR이라는 형태의 주식을 하나 발행을 한 거예요. 그 발행한 게 증권예탁증권입니다. 그래서 요 DR하고 이 원주하고는 사실은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원주를 우리나라에서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똑같은 DR이라는 형태의 어떤 증권을 발행했는데 그것을 증권예탁증권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행하면 KDR, 미국에서 발행하면 ADR, 유럽에서 발행하면 EDR, 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발행하면 글로벌 GDR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금융투자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융투자업 우리가 보통 금융기관이란 말을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이제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투자업자라고 했을 때 그 금융투자업이란 게 뭐냐?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에는요, 이 금융투자업에는 대표적인 게 6가지가 있어요. 금융투자업 6가지 금융투자업. 뭐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8가지 볼 수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요 6가지 금융투자업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6가지 금융투자업은 첫 번째가 투자 매매업이에요. 투자 매매업. 투자 매매업. 투자 매매업. 두 번째가 투자 중개업. 요것도 6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투자 중개업. 세 번째가 집합 투자업. 집합 투자업. 네 번째가 신탁업. 다섯 번째가 투자 자문업. 투자 자문업. 여섯 번째가 투자 일임업이에요. 투자 일임업. 그래서 요 6가지를 보통 금융투자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핵심 포인트 해설 여기 교재에 나왔듯이 뭐 그 프라임 브로커나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도 포함시키지만은 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주로 일반적인 금융투자업 하면 요 6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금융투자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투자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거. 금융투자 상품.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뭐 매매하거나 펀드를 매매하거나 이런 거 금융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런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를 주로 하는 그런 그 업을 영업으로 하는 그런 금융투자업을 투자 매매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투자 매매업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투자 매매업은 반드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계산으로 해야 돼요. 자기 계산. 누구의 명의를 누구로 하든지 명의는 누구라도 그다음 하든지 계산은 누구 계산으로 자기 계산으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명의를 뭐 A로 하든 B로 하든 C로 하든 계산은 자기 계산. 여기서 자기란 말은 그냥 금융기관, 금융회사라고 보면 돼요. 금융회사를 자본시장 뭐 법에서는 자기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타인은 고객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타인이죠. 그래서 투자 매매업은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하든지 그 법인 명의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법인의 어떤 다른 걸로 명의로 하든지 하여튼 그 손익 계산이라는 것은 그냥 손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와 이익. 손해가 나면은 자기 금융회사가 보는 거고 이익이 나도 금융회사가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 매매업은 금융 투자 상품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데 그것은 명의를 누구로 하든지 그 손익이 자기 계산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은 A라는 증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돈 있죠. 고객 돈 말고 회사의 돈으로 뭐 주식을 샀다. 이런 것들은 뭐에 속해요? 투자 매매업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 매매업이 대표적인 금융투자업의 첫 번째 금융투자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투자 중개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명의는 누구로 하든지 똑같아. 여기는 똑같아. 그런데 계산이 타인 계산이에요. 타인 계산. 다시 말하면은 증권회사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데 사실 고객이 1억을 넣어놓고 거래를 했다. 그러면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거기서 고객이 증권계좌에서 뭐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뭐 100만 원 이익을 봤다, 뭐 200만 원 이익을 봤다. 그러면은 그것의 손익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타인, 다시 말하면 고객한테 가는 거죠. 여기서 타인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이죠, 고객. 그래서 요 투자 매매업은 자기 계산, 투자 중개업은 타인 계산이란 요 말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말이 나오면은 타인 계산 그럼 투자 중개업, 자기 계산 나오면은 투자 매매업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집합 투자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2인 이상의 투자자,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있어야 돼. 2인 이상의 투자자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집합 운용해서 손익을 제공해 주는 것, 투자 수익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런 것을 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이 집합투자업이죠. 그래서 집합투자업이 되려면 최소한 두 사람의 투자자는 필요합니다. 한 명은 집합투자란 말을 쓰지 않죠.
우리가 한 사람을 집합해라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최소한 두 사람이 돼야지 집합한다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자산을 운용하고 운용 수익을 다시 배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런 금융투자업이 집합투자업이다. 신탁업은 시험의 개념은 잘 안 나올 겁니다. 신탁을 업으로 하는 그런 금융투자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투자자문업은 어떤 투자자로부터 투자자들은 금융투자 상품 가치나 그런 뭐 판단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의 어떤 가치나 투자 판단에 대한 자문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자 일임업이라는 것은 투자자로부터 어떤 투자 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별로 어떤 자산 운용을 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여섯 가지 금융투자업의 내용이 사회 그 교재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그 여섯 가지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한 것을 기초로 해서 핵심 포인트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투자 매매업은 반드시 자기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아니죠. 자기 명의가 아니라요. 명의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구의 명의로 하든 상관없고 계산은 자기 계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요. 2번 투자 중개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그렇죠?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다음 3번 집합투자업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재산에 대하여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맞죠? 다음 4번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 다음 투자 판단에 대한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거예요. 금융투자 상품 가치, 보통 사람들 그 투자 초보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 판단, 이거 살 것인가 팔 것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투자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그런 금융투자업이 투자 자문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잘못됐네요. 그죠?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매매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투자 매매업에 대한 설명. 1번. 투자 매매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할 것을 요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명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투자 매매업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증권의 발행,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할 것을 요한다. 그렇습니다. 요 투자 매매업은 단순하게 투자상품 매매뿐만 아니라요, 증권 발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또 인수하는 거, 금융회사가 어떤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투자 매매업에 해당되고, 뭐 청약의 권유, IPO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에 투자 매매업의 범위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금융투자 상품 매매뿐만 아니라 증권 발행 인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이나 청약의 승낙 이런 것도 투자 매매업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 매매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여기 증권의 발행도 투자 매매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투자 매매업은요, 반드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요 네 가지는 금융위에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권 상장 법인이 어떤 증시에 상장된 법인이 자기 회사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무 인가받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금융위 인가받는 게. 금융위로부터 인가받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까다로워요. 자본금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상장법인이, 그런데 뭐 금융위 인가받으라, 또 인가받으려면 자본금 얼마 이상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증권을 발행한 경우, 상장법인이 자기 회사가 어떤 뭐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 매매업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적용을 배제시켰어요. 그러면은 금융위 인가 없이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자기가 증권을 발행한 경우는 투자 매매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인가 없이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 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 매매업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업으로 하는 그런 것이 금융투자 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투자 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 뭐냐면은 투자 매매업자, 투자 매매업자, 뭐 투자 중개업자란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증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증권사의 대표적인 업이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이거든요. 물론 증권사의 다른 금융기관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투자 매매업하고 투자 중개업을 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증권사니까 앞으로 문제나 요약된 데에서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자가 그런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란 말이 나오면은 그냥 증권사다, 증권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 중개업자도 증권사라 했죠. 증권사를 통해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 매매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사거나 예를 들어서 채권을 사거나 이런 것들은 투자 매매업으로 보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투자 매매업으로 본다면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 이런 경우에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투자 매매업에서 이런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투자 매매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다고 해야 되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까지 투자 매매업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주식 매매도 못 하죠.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은 그 투자 매매업의 법정 요건 및 적용 배제 사유 있죠. 거기서 법정 요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고 적용 배제 사유 보면은 자기가 증권을 발행한 경우 이것도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문제에 나왔었죠. 자기가 증권을 발행한 경우는 투자 매매업을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투자 매매업 적용이 배제된다. 그래서 적용 배제 사유라는 거예요. 그다음 투자 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요 4번이었죠. 요 경우도 투자 매매업 규정이 적용 배제된다. 다시 말하면은 금융위 인가 없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굳은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국가가 하는데 굳이 이래 금감이 인가를 받고 이런 건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거고요.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경우 이거 통화정책상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굳이 이런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전문 투자자 간의 환매 조건부 매매를 하는 경우 외국 투자 매매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국외에서 파생결합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금융위 인가 없이도 이런 투자 매매업과 비슷한 이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 적용 배제 사유라는 것은 투자 매매업 적용 배제 사유라는 것은 요 둘, 넷, 6가지는 투자 매매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투자 매매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 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상대적 전문 투자자와 거리가 먼 것 이런 문제인데요. 요것은 투자자에 관한 문제인데요. 투자자도 자본시장법은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투자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는데요.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전문 투자자하고요, 일반 투자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를 구분해서 차등 보호하고 있어요. 차등 보호. 똑같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차등 보호.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일반 전문 투자자한테 요만큼 보호해 준다면 일반 투자자한테 요만큼 더 많이 보호해 줘요. 그래서 차등 보호는 차별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잘 모르는 전문 투자자에 비해서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를 더 전문 투자자보다 훨씬 더 많이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 차등 보호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는 다음 중 전문 투자자가 아닌 것은 또 전문 투자자 중에서 뭐 상대적 전문 투자는 어떤 거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런 그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다가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문 투자자가 아닌 자는 전부 다 일반 투자자인데 그러려면 전문 투자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전문 투자자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전문 투자자가 있습니다. 절대적 전문 투자자가 있고요. 절대적. 그다음에 상대적 전문 투자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발적 전문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발적 전문 투자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전문 투자자가 있는데 각각 어느 것이 절대적 전문 투자자고 어떤 것이 상대적 전문 투자자 또 어떤 사람이 자발적 전문 투자자인지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다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적 전문 투자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이 전문 투자자가 무조건 전문 투자자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도 전문 투자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 전문 투자자는 보호를 조금만 해준다 했죠.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보호를 많이 해준다고 했어요. 이 많이 해주는 보호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본시장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적합성 원칙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고요. 일반 투자자한테는 그 다음에 적정성 원칙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명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들은 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요것을 안 지키면은 금융기관은 어떤 과징금을 물 수도 있고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어떤 벌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전문 투자자한테는 이런 적합성 원칙, 적정 원칙, 설명 의무 지키지 않아도 돼요. 얘들은 일반 투자자에 비해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잘 알고 경험도 있고 위험을 감수할 여력도 있는 그런 사람을 전문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라 함은 얘들은 요것을 적용받지 않고 그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 투자자는 이런 적용을 다 받으니까 더 많이 보호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 전문 투자자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투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 전문 투자자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하면 안 지켜도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데 상대적 전문 투자자는 원래는 전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적합성 원칙, 적정 원칙 설명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얘들이 요청해서 어떤 A 상장법인, 뭐 상대적 전문 투자자 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이 여기에 속하거든요. 주권상장법인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가 상대적 그 전문 투자자인데 예를 들어 A라는 주권상장법인이 금융기관 가서 어떤 상품을 가져야겠다. 이 상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해보고 그런 요즘에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적합성 원칙, 적성 원칙 설명을 좀 다 이행을 해줘라. 이렇게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은 알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이 주권상장법인은 원래는 전문 투자자지만은 그런 요청을 했을 때 나 일반 투자자로 대우해줘. 이건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 그렇게 되면은 이 주권상장법인은 전문 투자자에서 일반 투자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적합성 원칙, 적정 원칙 설명을 다 금융기관이 이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 투자자는 경우에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문 투자자를 상대적 전문 투자자라고 합니다. 자발적 전문 투자자란 건 뭐냐면요. 원래 일반 투자자예요. 일반 투자자인데 얘가 자발적으로 나 전문 투자자로 해줘. 이렇게 한 경우예요. 이렇게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어떤 전문 투자자만 주로 가입하는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전문 투자자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자발적 전문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핵심 포인트 해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은 절대적 전문 투자자 누가 있어요? 그 국가, 한국은행 대상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뭐 조금 국가나 어떤 금융기관이나 좀 어떤 단체 좀 유망한 그 국가 단체 같은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외국 정부도 들어가고 거기 집합투자기구도 들어간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도 전문 투자자에 해당 절대적 전문 투자자.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 투자자로 되지 못하는 그런 투자자가
다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상대적 전문 투자자 대상에는 주권상장법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기금관리운영법인, 공제사업법인 이런 게 상대적 전문 투자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상대적 전문 투자자가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좀 상대적 전문 투자자가 좀 문제 낼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대상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장외 파생 상품 거래, 장외 파생 상품 거래 밑줄 그어놓고요.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일반 투자자로 대우한다. 원래 주권상장법인은 전문 투자자잖아요. 근데 장외 파생 상품 거래할 때 주권상장법인들이 장외 파생 상품 거래할 때 장외 파생 상품, 장외 파생 상품은요. 아까 파생 상품은 일단은 원본을 초과해서 깨질 수 있는 상품이죠. 그런데 거래소도 없이 장외에서 하면 더 위험하잖아요. 거래 상대방 위험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래이기 때문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예를 들어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아예 일반 투자자로 대우합니다. 일반 투자자로.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로 대우한다는 것은 적합성 원칙 지키고 적정성 원칙 지키고 설명 업무를 금융회사가 이행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꼭 기억하시고 굳이 주권상장법인 우리는 그냥 계속 전문 투자자로 대우해줘 그러려면은 별도의 서면으로 통지해야지 가능합니다. 장외 파생 상품 경우에만 그런다는 소리예요. 장내 파생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건 또 장외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대적 전문 투자자 거리가 먼 거.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운영법인 이게 상대적 전문 투자죠. 집합투자기구는 전문 투자자라고 절대적 전문 투자자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인가대상 금융투자업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융투자업에 6가지가 있다 했죠. 금융투자업에 6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6가지가 대표적인 거 6가지요. 6가지보다 좀 많지만 대표적인 게 투자 매매업, 투자 매매업, 그다음에 투자 중개업, 그다음에 집합 투자업, 그다음에 신탁업. 여러분들 방금 했으니까 다 기억하시죠? 투자 자문업, 투자 일임업. 이 대표적인 금융투자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요 투자 매매, 투자 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요 네 가지는 금융위의 금융위가 합니다. 금융위에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 투자 일임업 요것은 금융위로부터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금융투자업을 하려면은 어떤 돈만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금융위에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는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까다롭다고요. 쉽지가 않아요. 자본금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은 등록 요건보다 강화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요 네 가지는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 요건에 다 충족을 해야 되고요. 요 두 가지 원래 등록 요건도 네 가지입니다. 금융 투자 자문업 있고 투자 일임업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그 다음에 일반 사모 집합 투자업. 요 네 가지는 금융에 등록만 하면 돼요. 그래 이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더 투자자 보호를 더 많이 요구되는 거예요. 요 위에 게 네 개가. 그래서 요건이 등록 요건보다 인가 요건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자본금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이 등록 요건보다 더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투자 매매업 또는 투자 중개업은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이다. 그렇죠.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은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입니다.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부터 인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은 등록하면 돼요. 인가하고 등록은 다른 말입니다. 법적으로. 인가는 더 까다로운 거고 등록은 인가보다는 조금 단계가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 사모집합투자업은 등록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등록하면 돼요. 등록. 요게 틀렸고요. 그다음 인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금융위원회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뭐 인가 요건이나 등록 요건이 있거든요. 여기에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은 금융위원회가 이거 해주는 거니까 금융위원회 또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인가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6번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은 그 인가 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요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가 요건, 법인격 요건은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뭐 금융기관이어야 되고요. 그다음 자기자본 요건, 인가 업무 단위별 55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 이상 밑줄. 큰 금액, 작은 금액 그럼 틀립니다. 이거 시험에 이런 거 바꿔서 잘 내니까. 그러니까 업무 단위별 5억 원의 밑줄, 그다음에 큰 금액 이상의 밑줄. 이 부분이 조금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인력 요건과 관련해서 임원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이 아닐 것. 그다음 형 집행 후 5년이 경과한 자일 것. 그러니까 5년은 넘어야 돼. 형 집행이 혹시 뭐 어떤 그 형사상 벌을 당한 경우라도 5년은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 전문 인력에 보면은 투자금융 자문 인력 5명 이상, 5인 이상이라는 거, 이것도 밑줄고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뭐 물적 시설 요건, 사업계획 요건, 대주주 요건, 뭐 이해상충 방지 체계 요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지 요건, 이제 인가가 되고 인가가 계속 유지되려면은 거기 자기자본 요건 중에서 최저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한다. 70%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숫자를 좀 바꿔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게 인가 요건이고 등록 요건, 여기서는 이제 인가 요건만 나왔는데 등록 요건은 요거 인가 요건보다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인가 요건과 등록 요건 같은 경우는요, 여기 전문 인력 있잖아요. 전문 인력이 투자권유 자문 인력이 인가 요건 5명인데 투자 자문업 요건 등록이죠. 투자 자문업은 1인 이상이면 되고요. 투자 1임업은 2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있으면 돼요. 두 개 다 하려면은 3인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금융위의 경영 개선 권고 사유와 거리가 먼 것. 경영 건전성 규제인데요. 건전성 규제.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요. 건전성 규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재무적인 건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고객들이 와서 돈을 맡기잖아요. 그죠? 돈을 어떤 사람은 1억도 맡기고 어떤 사람은 10억도 맡기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맡긴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금융기관 가서 내 돈 내놔라 했는데 금융기관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하려고 주식계좌에다 1억을 넣어놨는데 아직 내가 주식 사지도 안 했어요. 주식 사지도 안 했는데 그 회사가 만약에 돈이 없다고 돈을 안 준다. 근데 주식 투자하려고 했더니 주식 투자할 돈이 내 계좌에 넣은 돈이 없어졌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금융기관은 신용을 먹고 사는 건데 신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신용을 지키려면은 이런 건전성, 재무적으로 건전해야 되겠죠. 이런 건전성을 위해서 그 자본시장법은 그 금융당국들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건전성 규제라고 해요. 건전성 규제는 다시 말하면은 고객이 내 돈 내놔 했을 때 언제든지 금융기관은 돈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금융회사가 재무적으로 건전해야 된다. 재무적으로 건전해야 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고객이 원하면 내가 돈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위해서 그 금융회사는 자산 건전성 분류라는 것을 해요. 자산 건전성 분류를 해서 그 분류에 따라서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건전성 분류를 5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정상 단계, 정상, 요주의, 고정, 그 다음에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5개 단계로 자산을 분류를 해요. 자산을 이렇게 5개 단계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정상에는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 대출해줬다. 그러면 정상 대출이 있겠죠. 뭐 원금, 이자, 원리금을 제때제때 잘 갚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정상
정상에 해당되는 거죠. 정상이라도 뭐 일정 부분 그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고요. 요주의는 조금 더 위험한 거, 약간 주의로운 거, 이런 것은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충당금이란 것은 자기 자본을 더 많이 쌓으라는 소리예요. 혹시라도 이게 부실화됐을 때 고객이 내 돈 내놔 했을 때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내 돈을 못 주면 안 되니까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고, 고종은 요주의보다 좀 더 위험한 거, 회수금은 더 위험한 거, 추정 손실은 다 날라가 다 완전히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자가 돈을 하나도 안 갚아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도 안 갚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면은 추정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 점점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을 5개로 분류해서 5개마다 예를 들어서 고종 이하에 대해서는 고종 이하에 대해서는 회수 예상가액을 산정해서 회수 예상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종 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회수 예상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종 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회수 예상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대출해줬는데 회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수 예상 가액을 미리 산정해서 준비하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은 고종 이하 여신 같은 경우 그렇고, 그 다음에 회수음은 추정 손실 같은 경우에는 조기 상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빨리 상각해가지고 그냥 충당금 쌓고 빨리 상각해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좀 불안한 자산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불안한 자산일수록, 위험한 자산일수록 충당금을 쌓아서 계속 혹시라도 고객이 요청하는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BIS 비율이라고 해서 규제를 하죠. BIS 비율, BIS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하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 시험, 금융투자 분석사 시험에서는 BIS 비율 규제는 안 나오고 NCR 보통 순자본 비율 규제를 합니다. 증권사는 순자본 비율 규제를 받거든요. 순자본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용 순자본이 좀 많아야지, 순자본이 많아야지 고객이 돈 내달라 때 좀 금방 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자본 비율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순자본 비율은 일반적으로 100% 이상 하도록 있는데, 만약 100% 미만이면은 금융당국에서 어떤 좀 조치를 합니다. 경영 개선 권고라는 조치를 하고요. 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 개선 명령이라는 조치를 하고요. 0% 미만이면은 경영 개선 요구, 경영 개선 50%가 요구, 그 다음에 0% 미만이면 경영 개선 명령이라는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 사항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경영 개선 권고 사유와 거리가 먼 거, 순자본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0% 미만이 되면은 경영 개선 권고를 하는데, 그것만 그런 경우에만 경영 개선 권고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핵심 포인트 해설 경영 개선 권고 조치 사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자본 비율 100% 미만일 때도 있지만은 평가 등급 3등급 이상 and 자본 적정성 4등급 이하, 그러니까 어떤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금융회사에 대해서요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 등급이나 평가 등급을 매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평가 등급 3등급 이상, 자본 적정성 4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경영 개선 권고 조치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순자본 비율 100% 미만되거나 평가 등급 3등급 이상 되는 경우에는 또 경영 개선 권고 조치를 하고요. 2년 연속 적자 and 레버리지 비율 900% 초과, 이런 경우에도 경영 개선 권고 조치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레버리지 비율이 1100%를 초과한 경우에도 경영 개선 권고를 한다. 그래서 요 경영 개선 권고 사유 요 5가지,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은 맞죠? 2번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맞죠? 3번 2년 연속 적자이면서 레버리지 500%가 아니라 900%라고 했죠. 500%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 3번이 잘못됐고요. 4번
레버리지 비율이 1100%를 초과한 경우도 경영 개선 권고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에 나와 있는 경영 개선 권고, 경영 개선 요구, 명령 각각의 조치 사유. 근데 그 중에서도 경영 개선 권고의 조치 사유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